자, 단편 20 이제 겨울 특강 단편 22강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지 마시고요. 책을 먼저 읽은 후에 꼭 이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양심적으로 책을 먼저 두 권의 책을 독서를 마친 후에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같이 보게 될 두 개의 작품은 탈출기라는 작품과 비사감의 러브레터라는 두 개의 작품이었고요. 이제 각각의 내용들의 간단한 해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거는 탈출기 그리고 비사감과 러브레터 중에서 탈출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최서해 작가가 쓴 탈출기라는 소설이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한 굉장히 비극적인 가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줄거리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요 박군이라는 사람, 요 사람이 이제 친구인 김군이라는 친구에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쓰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 단어는 아셔야 돼요. 서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 형식의 소설을 서간체라고 합니다. 요 박군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김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그러면 서간체라고 얘기하는 요거에 대한 장점들, 어떤 효과들이 뭐가 있냐? 우선 편지다 보니까 훨씬 더 사실성이 높아집니다. 정말 리얼 팩트, 실제로 있는 얘기와 같은 사실성이 높아지고요. 또 설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인물의 심리가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편지에는 온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담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간체라는 이 서술 방식의 효과는 사실성을 투영을 하고요. 설명 효과, 즉 심리를 더욱더 극대화해서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줄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박군이라는 사람은 이제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5년을 고향을 떠나 간도라는 지역,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있는 간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농민들을 계몽하다. 되게 중요한 단어죠.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농민들을 계몽해서 이상촌을 만들겠다는, 즉 이상향, 가장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는 꿈에 부풀어서 찾아갔어요. 어디를? 간도를 찾아갔지만 농사지을 땅도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열심히 이상향을 갔으나 그곳이 이상향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상향이 아니었대요. 농사지을 땅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고 열심히 일을 하러 갔으나 일을 할 수 없는, 가난을 벗어나려고 갔으나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허기진 배, 너무나도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머슴으로도 일을 해보고 나무도 해보고 노동도 해보고 엄청나게 많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긍긍전전합니다. 긍긍전전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극복할 수는 없었대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현실의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당시의 현실의 상황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처럼 가난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뚫려있는, 되게 열려있는 사회의 모습이 아닌,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 없는,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임신한 아내가 배고픔을 못 이겨 어머나 결국 귤껍질을 주워 먹는 것을 보고, 우리 귤껍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귤껍질 먹어요? 귤껍질 먹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아내가, 그것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가 귤껍질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타가 빡 오겠지. 그걸 보고 나서 주워 먹는 것을 보고 갈등과 자책감을 느낍니다. 아, 현타가 왔네요.
갈등과 자책감을 느껴요. 아, 나 때문에 아내가 너무 가난한 나머지 남들 다 먹지 않는 귤 껍질까지 주워서 먹는구나. 비통해하며 더욱 열심히 살려고 생선 장사도 하고, 또 나오네. 생선 장사, 두부 장사, 여러 가지 해보지만 두부는 계속 쉬었고 산에서 먹을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그 상한 두부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똑같이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볼게요. 겨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됐어요. 지금 겨울이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어때요? 그쵸? 무지하게 추워요.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추워져. 겨울이 다가오고 가난은 더욱더 극심해질 겁니다. 두부 장사를 하기 위해 산 임자 몰래 나무를 하다가 중국 경찰서에도 잡혀가는 것까지 나옵니다. 아이고,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네요. 경찰서에 잡혀가서 매를 맞아요. 계속 매를 맞아. 왜? 얘는 중국 사람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이 박군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 중국이라는 나라에 사실상 얹혀서 살고 있는 거죠.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를 맞고 이웃들의 조소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결과 박군이 잘못이 있나요? 박군은 그저 자신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자신의 이상향, 농촌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에 충실히 살려고 했던 우리 박군은 세상은 자신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대한다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한다. 박군은 지금까지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아, 나는 이 사회의 하나의 희생자야. 희생자. 내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굳이 이런 세대에 태어나서 지금 나는 희생자다 라고 살고 있어.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해요. 무슨 선택? 늙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내를 모두 버리고 집을 떠나서 XX단에 가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버립니다. 결국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가족을 버린 거고요. 사실 가족을 버렸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버린 게 아니라 정확히는 구제하기 위해서, 또는 발전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버린 것처럼 굉장히 비극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있는 요 XX단이라는 건 사실 뭔지는 소설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이제 일제강점기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일본 일제에서 얘의 이름을 지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열단인지 신호인지 그 당시 독립운동을 위해 힘썼던, 사회를 바꾸기 위해 힘썼던 어떤 사회혁명 집단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야기의 흐름상 이 XX단은 뭔가 정말 그 당시에 사회를 바꾸기 위한, 일제시대의 어떤 그런 탄압을 견뎌내고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탈출기의 줄거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우리 최서혜 작가, 최서혜 선생님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보고 잠깐 넘어갈게요. 자, 최서혜 선생님은 1901년 태양 출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학명, 본명은 학송이라고도 하고요. 자, 보니까 우리 아까 잠깐 봤던 것 중에 나무장사, 두부장사, 뭐 배에서 일하는 뱃일하는 노동자, 음식점 배달꾼, 아하, 이 사람이 만주랑 간도라는, 여기도 다 중국인데, 아, 배경이 똑같네. 이 사람도 간도에 있었네. 했던 일도 비슷하죠. 아, 즉 여기 나오는 박군이라는 건 아마도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만들어낸 캐릭터, 등장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하층 직업을 전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펼쳤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탈출기라는 소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했던, 굉장히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던 박군의 모습을 이 작가 최서혜 선생님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조선문단을 불우한 생활실험을 쓴 단편 고국을 추천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했고요. 우리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나오네.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그린 자전적 소설, 자전적 소설 탈출기를 발표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탈출기도 마찬가지죠. 그쵸? 이게 작가의 설명이었고요. 간단하게 소설의 구성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편지의 형식입니다. 서간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1부터 6까지 6개의 부분을 나눠져 있는데 딱히 그 내용들, 자신이 친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은 없으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구는 그거를 말리고 있는, 친구는 너 가족을 버리고 떠나면 안 돼 라고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 우리 소설의 5단 구성이 어떻게 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죠. 자, 볼게요. 발단, 간도를 떠났습니다. 아까 중국 지역으로 이제 떠났어요. 잘 살기 위해서. 전개, 근데 간도에서 땅도 없고 내가 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꿈꿨던 농부의 삶이 아닌 오히려 하층민들로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아내가 귤껍질을 주워먹는 위기상황도 닥치고요. 여기에서 한번 빡! 현타가 오죠. 절정, 생활고, 내 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이제 극한의 상황에 치닫습니다. 두부장사, 쉰 두부를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어야 하는,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고요. 자, 가난에 대한 분노를 사회 참여로 전환시켰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세상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XX단으로 가입을 하면서 가족을 남겨두고 더 다른 곳에 향해 가버리는 가장으로서의 탈가라고 하는, 가정을 탈출해버리는 가정의 그 박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탈출기였고요. 자,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박군입니다. 나 박군의 모습.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어요. 나 중국에서 이제 잘 살 거야. 현실의 순응이라는 건 뭔가 순종하고 응답하며, 그러니까 그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다가 사회적 모순을 깨닫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나왔던 것 중에 계몽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계몽하기 위해서 결국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XX단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고, 이 사람은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죠. 처음에는 순응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저항을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격의 변화를 보이는 굉장히 동적인 인물, 움직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내와 어머니는 박군이 어떤 일을 하든 엄청나게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그냥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묵묵히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귤 껍질을 먹으면서까지 남편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요. 희생정신, 전형적인 어머니라고 하면 희생을 얘기합니다. 희생. 여러분들의 어머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시는 모습들이 있죠.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라 하면 바로 희생정신, 희생적인 성격을 의미하고요. 아내의 모습을 갖춘 이 사람들은 정적 인물, 변화가 없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only you, only 박군밖에 없거든요. 자, 김구는 나의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받는 사람은 수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것이 중요하죠. 이 사람은 나의 가출, 다른 말로 하면 탈가, 가정을 탈출하는 탈가를 반대합니다. 탈가를 반대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소설의 핵심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편 소설이고요. 딴 것보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봤던 단어가 써있죠. 서간체 소설, 편지의 형식으로 썼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편지의 내용이 또 있는 거죠. 그럼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또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액자식 구성. 그 얘기는 즉슨 이야기 속의 이야기. 분명히 탈출기라는 소설인데 소설 안에 편지의 이야기가 하나가 더 담겨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간체 소설 편지의 형식이었고요. 배경은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의 조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간도라는 중국의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주인공입니다. 박군, 즉 나가 주인공이야. 왜? 당연히 편지니까 당연한 거죠. 사실주의, 편지의 뭐 내용, 그다음에 작가의 경험이 그대로 들어간 팩트, 사실 그 자체고요. 갈등, 가난한 지식인의 삶의 의지와 어렵기만 한 현실의 갈등입니다. 주제 볼게요. 식민지하의 가난한 삶의 고갈,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저항. 그래서 이 사람이 XX단에 가입을 하는 것. 절대 궁핍의 원인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적 삶을 결의합니다. 이게 바로 저항인 거죠. 요게 바로 탈출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읽고 나서 요거를 보시고 그 옆에 이제 학원에 등원하셔서 그 옆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소설을 가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볼게요. 자,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써있을 건데, 여러분 혹시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프롤레타리아. 자,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고대 독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는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저항할까? 저항을 어디에다 할까요? 그렇죠. 사회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우리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즉, 나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자꾸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평생 계속 노동밖에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 이제 저항하는 거야. 우리 방금 봤던 박군처럼. 지금 사회가 나를 억까하는 거야. 사회가 나를 억까해서 내가 다른 세대에 태어났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져. 불가능해.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그런 계급성들을 강조하고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 마르크스주의라는 거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입각해서 프롤레타리아의 해방. 즉 뭐를 주는 거야?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거죠. 궁극을 목적으로 한 문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카프라고 합니다. 카프. 코리아 어소시에이트 프롤레타리아 프리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를 원하는, 갈망하는 프롤레타리아 카프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엇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궁의 문학, 가난을 이야기하고요. 저항을 이야기하고 개인과 사회 관계의 어떤 우리 외적 갈등 배웠죠? 외적 갈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탈출기라는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엔 비사건과 러브레터라는 소설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읽고 보셔야 됩니다. 책을 읽고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것도 줄거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C 여학교의 교원 겸 기숙사 사감, 기숙사를 지키는 사람, 지키는 선생님으로서 B 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B 여사. 이 사람은 40에 가까운 노처녀로 못생긴 외모에 쌀쌀맞게 그지없는 독신주의자. 이제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죠. 쌀쌀맞게 그지없는 독신주의자, 혼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면서 또 기독교 신자랍니다. 학생들에게 매우 엄격했고요. 매서웠대요. 지금 B 여사에 대한 묘사를 계속하고 있죠. 어떤 사람인지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래? 바로 학교로 배달되는 러브레터래. 왜? 독신주의자거든. 나는 혼자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사람 필요 없어. 근데 학생들은 연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러브레터를 굉장히 극혐했대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배달되는 러브레터를 대할 때마다, 이거를 마주칠 때마다
그걸 읽고는, 왜냐하면 사감이라는 책은 그 편지나 이런 것들, 꼭 뭐 러브레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 또는 어떤 뭐 용돈 봉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달을 받아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역할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러브레터를 만날 때마다 그걸 읽고는 얼굴이 빡쳤다가 풀렸다가 손이 발발발발 떨릴 정도로 아주 화를 냈습니다. 빡쳤대요. 그녀는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면, 사내 남자라는 건 믿지 못할 마귀이며 연애가 자유라는 것도 마귀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연애를 극혐했답니다. 싫어했대요. 이렇게 억지를 늘어놓으면서 악마의 유혹에도 어린 양을 구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왜? 이 사람은 기독교였거든요. 기독교 신자라는 걸 보여주죠. 유혹에서 이 연애의 이 유혹, 이 악마의 유혹들을 제발 이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녀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것은 남자들이 기숙사로 여학생들 면회 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대요. 당연히 러브레터도 싫은데, 글로 읽는 것도 싫은데, 그 꼬라지를 내가 직접 봐봐. 당연히 싫지. 일 싫은 사람이 이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면회하러 오는 거였습니다. 비록 친부모와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수업 중이니 굉장히 고지식하죠. 여러분, 고지식이라는 건 지식이 높을 고자를 써서 지식이 높다는 게 아니에요. 옛 고자를 써서 되게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관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리타분하다. 제발 똑똑하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규칙이 어떠니 수업 중이니 무슨 핑계를 대서 따돌려 보내기 일수다.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고 교장이 나서서 그녀를 타일렀으나 그래도 이 B 여사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계속 이 러브레터도 싫고 연애하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최악이었대요. 자, 그런데 우리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비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서 금년 가을 계절이 등장했습니다. 가을 들어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밤이 깊어서 학생들이 곤히 잠든 새벽 시간에, 이건 시간이네.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다 남았네요. 뭐 공간적 배경은 당연히 기숙사겠죠.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소리와 속살속살하는 남녀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띠용. 그렇게 싫어서 내쫓았는데, 다 쫓아냈는데 어디서 나타났을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있자 한 방을 쓰는 여학생 3명이서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그곳은 바로 사감실. 싫어했잖아. 연애 싫어했잖아. 남자도 극혐했잖아. 근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무슨 광경? 그것은 그렇게 엄격하던 B여사가 학생들에게 온 러브레터를 품에 안고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모습이었다. 충격 그 자체죠.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우리 가을 되면 좀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 뭔가 외롭잖아. 이 가을에 또 굉장히 센치해지는 이 새벽 시간에 이 B여성이라는 이 B사감이 학생들의 러브레터를 가슴에 안고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남녀가 사랑에 빠진 로맨스의 장르를 가진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분명 연애를 극혐하던 사람이 지금 연극을 할 정도로 연애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지, 이중적인 사람이죠. 자, 그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현직만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도 아마 다른 작품들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빈처 봤죠? 자, 현직만 선생님은 뭐 이렇게 막내로 태어났고 빈처를 인정받기 시작해서 이제 근대 단편소설 선구자로 평가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운수 좋은 날 이런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뭐 동아일보 이제 신문사에서도 있었고, 이제 일장기 말살 사건,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서 투옥되었다가 신문사도 그만두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남겼었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어쨌든 자신의 꽤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일제의 어떤 탄압에 의해, 일제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생을 마감해준 사람입니다. 자, 또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전전, 결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사감의 외양묘사. 초반에 뭐 못생겼고 뭐 굉장히 학생들에게 엄격했고 기독교 신자였고 여러가지의 성격들과 외양묘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러브레터, 그 학교로 나눈 러브레터를 아주 극혐했어요. 반감이 있었죠. 그리고 새벽 1시쯤에 갑자기 나타나는 웃음소리, 이런 말소리, 여학생들 궁금해서 잠을 깨서 가보니 소리의 출처가 바로 B사감이 연극을 하고 있는 사감의 모습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럼 이게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분석 볼게요. 자, 딱장대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엄격하고 그 다음에 뭔가 융통성 없이 정말 그 규칙 안에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을 딱장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엄청 엄격하고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 딱 B사감의 모습 그대로죠. 그 다음에 야소꾼. 야소는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기독교에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이제 얘기할 때 야소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야소꾼이라는 건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엄격하고 규칙을 중시하는 기독교인. 유명한 40에 가까운 노처녀인데 본능을 숨기고, 이게 중요하지. 네모, 본능을 숨겼습니다. 이 사람의 본능은 뭔데? 연애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본능을 숨기고 연애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권여식을 내보이다가 작품 후반부에 가면 자신의 본능을 은밀히 드러냅니다. 가을의 그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을 시간에 자신의 방에서, 사감실에서 러브레터를 이렇게 껴안고 연극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는 그녀가 자신의 양면성을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독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의 변화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쨌든 계속 엄격한 사람이거든. 밤에만 자신의 어떤 내면의 본성을 잠깐 드러내는 것 뿐이고요. 이중적인 성격으로 풍자의 대상이 된다.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그저 성격이 온전히 원래 두 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성격. 그 다음에 아까 그 세 여학생들은 이제 본능적인 면을 발견하고, 자, 요게 중요합니다. 동정하기도 하면서 정신병자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동정합니다. 처음에는 막 깔깔깔 웃어요. 야, 쟤 뭐야? 쟤 엄청 우리 보고 연애하지 말라더니 뭐 엄청 엄격한 척 싫어하는 척 다 하더니 지 지금 새벽에 방에서 지금 저러고 앉아있어. 막 깔깔 웃는데 갑자기 그 순간 동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죽하면 저랬을까? 오죽하면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꽁꽁꽁 숨겨놓고 자신의 본성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했을까? 저렇게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을 감추고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았을까라고 동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정을 해요. 사람을 풍자하다가 순식간에 짠한 마음이 들면 그때 그 동정심이 훨씬 더 극대화, 극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웃다가도 저 사람이 한편에서 우리 웃프다라는 말 하잖아. 웃긴데 슬프다. 딱 그 감정인 거야. 웃긴데 묘하게 슬퍼. 저 사람의 모습이 왠지 좀 짠해. 동정심이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로 생각하겠죠. 당연히 성격이 두 개니까. 그래서 기숙사 여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자, 갈래 볼게요. 자, 단편소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주의. 왜냐면 굉장히 그 현실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를 이야기해요? 밑줄.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기숙사를 비판하는데, 꼭 기숙사만이 아니라 꼭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 당시의 현대적인 상황이, 나는 이런 자연적인 자유로운 본능이 있어, 본성이 있어. 그러나 내가 이거를 표출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이거를 꽁꽁 감춘, 그저 내 겉으로만 보여주는 무언가가 필요해. 그래서 이게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충돌을 해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내면적자, 나는 연애를 원해. 내 내면은 그래. 그런데 겉으로는 내 이런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연애 안 돼! 라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어떻게 보면 내적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이 소설에는 삐사감의 내적 갈등이 저희에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충분히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고요. 설명적으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었고, 결말 부분에 이르러서 새롭고 놀라운 사실, 요게 바로 아까 반전이죠.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 충격과 흥미를 주죠. 그 다음에 별표,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합니다. 깔깔깔, 속닥속닥 등등 유머러스한 문체들을 썼다. 주제 중요해요. 위선적인 인간상, 위선적이다, 이중적이다, 성격이 두 개다, 이중인격이다, 위선적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런 자에는 비판과 연민까지. 분명히 저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현실이 저렇게 만들어버린, 사회가 저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짠함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똑같이 일제강점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을 꽁꽁 숨겨놓고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2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이제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학원에 등원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퀴즈와 글쓰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3강에 참여하실 때도 여러분들 꼭 다 책을 읽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